근데 이제 나사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승승장구로 발라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런 상황이었고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는 출범했지만 이미 격차가 너무 커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61년이 됐습니다. 4월 12일 너무 유명한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서 이제 궤도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우주인조차도 사람이 간 것조차도 소련이 해버렸어. 했다. 이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최초의 인공위성도 최초로 사람이 나간 것도 소련이. 그리고 미국은 생중계로 폭발했고. 아, 지금 유리 가가린이 갔었던 건 뭐냐면요. 지구를 인공위성처럼 돌았어요. 이건 궤도 운동을 했다는 건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4월 12일에 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뒤떨어진 거 보이면 안 되거든요. 바로 5월 달에 앨런 셰퍼드를 미국 우주로 보내는데 어떻게 되냐면 탄도 비행입니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랑 달라요. 올라왔다 그냥 내려온 탄도 비행을 하는 겁니다. 좀 그렇죠. 이제 미국의 언론은 야 이것이 진정한 애스트로넛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약한데. 사실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진짜 궤도 비행을 한 거는 1년 후입니다. 1962년이 돼서 존 글렌이 처음으로 그걸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볼게요. 미국이 소련을 앞선 게 뭐가 있냐? 없어요. 인공위성, 첫 생명체, 첫 우주인 전부 다. 우주로 올릴 수 있는 중량도 소련이 훨씬 더 크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탐사들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최초의 태양 궤도 인공위성 있죠? 네. 지구를 도는 거 말고 태양을 돌게 하는 거. 그것도 소련이 쏩니다. 오. 근데 루나 1호예요. 이건 흥미로운 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루나 1호. 루나 하면 달. 근데 왜 루나 이러지? 달 궤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수로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냥 태양 궤도를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귀엽다. 성공했죠. 그래서 태양 인공위성의 최초도 소련이고요. 최초로 달에 도달한 것, 착륙은 아니고 부딪혀서 사라졌지만 도달한 것도 루나 2호였고요. 부딪혀서 사라졌단 소련이었고요. 말은 그냥 바로 폭발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도 도달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면 달의 뒷면 사진입니다. 달은 우리가 뒷면을 못 봐요. 한 면만. 앞면밖에 안 보죠. 동주기 자전 때문에 그런 건데 항상 내 얼굴을 보면서 돌고 있는 겁니다. 네. 살 뒤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잖아요. 토끼가 살죠. 토끼는 앞면에 살 것 같긴 하죠. 뒷면에 살 수도 있겠네요. 나치의 비밀 기지가 있다느니 외계인의 기지가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저 달 뒷면을 촬영해서 보낸 것도 루나 3호 소련입니다. 도대체 미국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우주 궤도를 돌던 우주견이 최초로 다시 무사 귀환을 한 것도 소련이 최초예요. 살아서 돌아왔어요? 네, 그것까지도 다 소련이 했습니다. 최초 타이틀이 소련이 훨씬 많거든요. 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미국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치인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네. 저거보다 강력한 걸 해야죠. 네, 이걸 다 엎을 정도로 네. 좀 더 획기적인 걸 하지 않으면 사실 맞아. 체면 복귀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육탄적으로 한번 그냥. 소련도 웬만하면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못할 것 같은. 그게 정확해요. 만약에 저게 이루지 못했는데 저기 할 계획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뭔가를 계획을 딱 세워야 되는데 나도 못하고 적도 못하는 거야 되는데 저기 나보다 빨리 하면 안 되니까 좀 멀리 있는 걸 해야 돼요. 어려운 걸 해야 돼요. 그러면 내일에 내가 힘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하겠다고 공수표를 보이고 무책임해. 그 예를 들면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덧셈도 뺄셈도 옆집 아이가 우리 아이보다 잘해요. 네. 빨라요. 그러면 구구단을 누가 외는지 경쟁하면 아마도 옆집 애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적분으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야. 괜찮은 이야기죠. 좋다. 사실 까불지 미적분은 못하게. 우리가 먼저 할 거야라고 딱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존 F 케네디가 1962년 9월 12일 라이스 대학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유명한 문장이 이거죠.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는 달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가고 그 외에 또 다른 일들도 하기로 했는데 쉬운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있어 보이고 멋지죠. 그러면서 있어 보인다. 순식간에 존 F 케네디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가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참 발표 잘하네요. 발표 잘하죠. 미리 해야죠. 어. 그죠? 케네디가 연설한 다음부터 하나 바뀌는 게 있어요. 이전까지는 로켓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 가고 더 무거운 걸 올릴 수 있고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더 무거운 걸 올리고 그래서 사실상 군사 목적으로 쓰는 거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였어요. 근데 케네디가 한 게 뭐였냐면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달에 사람 보내면 뭐 합니까? 핵무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케네디의 그 발표를 통해서 게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하드 파워, 우리 군사 기술을 보이는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 우리는 과학 기술을 위한 거야. 이 정도의 테크놀로지가 있어. 사람을 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월한 첨단 기술이 있어를 보여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폭탄만, 더 강한 로켓만 만드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런 정교한 걸 만드는 걸로 소프트 파워 확보가 목표로 변한 거고. 자, 사실 케네디가 정말 원했던 거는요, 냉전의 승리였어요. 우주 개발도 우주 개발이지만 사람이 다녀오는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게 더 중요했던 거고, 뭐 그럴 만도 하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케네디가 연설한 다음에 좋은 의미로서 미국 국민들이 케네디의 발언에 열광을 한 거고요. 원래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나사의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모조리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국민이 원한다는데 이런 상황에 가서 이제 돈이 무제한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미국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신의 말을 지켜서 달에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래 미국이 어떤 계획들이 있었냐면요. 유인 우주 계획으로 머큐리 계획이 있었어요. 유리 가가린이 가기 전부터 라이카를 보낸 순간부터 이미 뭘 생각했냐면 강아지를 보내는 걸 본 다음부터 아, 다음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당연히 누구라도 다 알아요. 사람을 보내기 위한 유인 우주 계획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 가가린이 간 거예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시 차근차근 준비해서 더 안전하게 가자가 아니에요. 이건 빨리 패스해버리자. 한 방에 더 큰 거로 가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케네디 연설 이후로 아폴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폴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재미니 계획을 통해서 과연 아폴로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세우기 시작해요. 한 방에 달로 가서 사람이 착륙하고 돌아온다는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과정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되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우게 돼요. 자,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달로 사람을 보내야 되니까 거대하고 강력한 로켓을 만들어야겠죠. 그 로켓 만드는 거 하나. 로켓도 로켓이지만 사람을 생존하게 하고 조종하게 하고 이런 또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과연 장기적으로 일주일, 2주일 동안 사람이 우주 공간에 있어도 괜찮나?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암에 걸리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죠. 우주선 바깥으로도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우주선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착륙했다 올라와야 되니까 우주 유영도 한번 해봐야겠죠. 우주선 두 개가 랑데부라고 해요. 이렇게 근처에 조우하는 것까지 이게 두 개 같이 가면서 조우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이 랑데부 기술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실제로 랑데부 상황에서 붙어서 도킹하는 것까지도 해봐야 됩니다. 도킹까지. 이런 거 과정이 하나하나를 많다. 그죠, 갈 길이 많죠.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기술들을 재미니 계획에서 다 하나씩 하게 되고요. 자, 일단 세턴 V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폰 브라운이 만든 세턴 V는 이제 있어요. 강력한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달로 가는 과정을 하나씩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갑니다. 세턴 V 로켓에 사람을 직접 태웁니다. 세턴 V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멋지게 생겼죠. 이야, 진짜 거대한 물로켓 같아. 진짜 큽니다. 세턴이 실제로 저 로켓을 쏘기 시작했었던 거는 아폴로 계획 1호부터 처음부터 시작했던 건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하게 되거든요. 최초로 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냥 보면 뭔가 거대하고 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로켓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세턴 V에 사람이 탑승해서 실제로 유인 발사도 한번 해봐야겠죠. 왜냐면 새로운 로켓이니까 이게 아폴로 7호에서 이걸 하고요. 자, 8호는 뭘 하냐면 달로 갑니다. 네. 착륙은 안 하고 달 궤도를 돌고 다시 지구로 오는 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통 심부름을 갈 때 현관까지 갔다 와보고 문 열고 나갔다가 놀이터에서 다시 와보고 이렇게 하다가 점차 자기의 구역이 넓어지면서 학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7호, 8호, 9호, 10호 가서 그 다음에 이제 11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달에 착륙하는 순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와우. 69년 7월 16일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고 7월 20일에 착륙하고 24일에 지구로 귀환하게 됩니다.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자,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이 닐 암스트롱이죠. 유명하죠. 그리고 최초 달에 발을 내디딘 분이 되는 건데, 자, 이 장면이 뭐냐면요. 사령선에서 한 명만 남고 두 명이 저 착륙선에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제 쓸쓸하게 찍은 겁니다. 누가 찍었느냐? 달로 내려가지 못하고 달 궤도에 돌고 있었던 마이클 콜린스가 사령선 조종사예요. 이 조종사가 직접 찍은 겁니다. 저 안에는 지금 버즈 올드린과 닐 암스트롱이 같이 있는 거죠. 암스트롱은 사령관이고요. 버즈 올드린은 달 착륙선의 조종사예요.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같이 못 내려가서 되게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의 영웅인 거예요. 자, 닐 암스트롱은 달에 내려갑니다. 이야. 자, 달에 내려가는 장면과 작업하고 있는 장면.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저 왼쪽에 달에 내려가고 있는 건 누굴까요? 닐 암스트롱이 아니겠지요. 저걸 찍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닐 암스트롱이 직접 그 버즈 올드린을 찍은 겁니다. 올드린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암스트롱은 이미 내려와서 사진을 찍고 있는 거고, 오른쪽 사진은 뭐냐면 그 버즈 올드린이 닐 암스트롱이 저기서 일하고 있는 거. 서로 찍어준 거네요. 그렇죠, 서로 찍어준 야, 이제 나 겁니다. 찍어줘. 빨리 달에서. 그치. 막 사실 이러고 나서 어. 찍었나? 이러고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셀카 찍을 생각은 못했네. 네. 그러네요. 거기까지 네. 생각 못했네요. 둘이 같이 찍었어요, 셀카 보고. 셀카 보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닐 암스트롱은 달에 첫 발을 내디기 전에 유명한 말을 하죠. 한 사람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달에 성조기도 세우고 산책도 하고 다시 달 착륙선에 돌아와서 잠깐 쉰 다음에 다시 날아서 사령선이랑 만나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폴로 11호는 성공을 하게 되고요. 나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우주선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돈이 좀 적게 들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저 우주왕복선 스페이스 셔틀로 가게 되죠. 스페이스 셔틀 정말 좋아하는, 멋지잖아요. 이런 우주왕복선 프로젝트에 집중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왜 만들었냐면요. 유인 화성 탐사가 목적이었어요. 그럼 화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많은 물자가 필요해요. 일단 지구 궤도에다가 많이 띄워놓는 거예요. 만남의 광장처럼 거기다 쌓아놓는 거예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산 갈 때 그 기지들, 베이스 기지 캠프가 있는 것처럼 다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커요. 엄청난 양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화성 탐사를 왜 합니까? 그 당시에 유인 화성 탐사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럼 저렇게 거대한 건 만들어 놨는데 쓸 데가 없어요. 근데 한 번 발사할 때마다 비용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좀 위험하기도 했어요. 사실 2번이나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귀환할 때 폭발하기, 그러니까 공중분해에서 사라지고, 하나는 올라가다 챌린저 폭발 사고가 있었죠. 사실 저 굉장한 기술이 집약된, 지금 생각해도 저 어떻게 만들었지 싶을 정도의 기술이 집약된 거였지만 거대한 우주정거장도 없죠. 거기다 많은 물자를 쌓을 일도 없죠. 그러니까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신혼부부가 신혼 초에 우리 애기 많이 나와서 캠핑 많이 다니자 해갖고 패밀리카로 45인승 고속버스를 산 거예요. 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저 프로젝트도 막을 내리게 되죠. 지금은 우주왕복선 쏘지 않습니다.